좀 봐. 너 임마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네? 제가 뭐요? 너 지금 당장 통장 내놔봐, 당장! 뭔데요? 제 통장을 아버지가 왜요? 너 임마 도박하고 돌아다닌다며! 온내방내 소문이 다 났어! 집안 망신을 시켜도 도가 있는 거다! 너 도대체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야? 조금이라도 조용히 정상적이게 살면 어디가 덧나냐? 왜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야? 제가 아버지 돈 썼어요? 제가 번 돈 제가 쓰겠다는데 왜 뭐라 그러세요? 뭐라고? 너 언제까지 이딴 식으로 살 거야? 우리 죽으면 너 돌봐줄 사람 있을 것 같아? 누가 돌봐달라고 했어요? 나가면 될 것 아니에요? 이 자식이 말이면 단 줄 알아? 너희 엄마 너 때문에 죽으려고 하는데 미안하지도 않아? 그만해요. 아들아, 너도 그만해. 싸울 때가 아니잖니. 어떻게 된 일인지 와서 말 좀 해보렴. 말해봤자 뭐가 달라져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 아버지와 어머님이 도박을 한 아들과 싸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도박 중독에 걸려 부모님마저 속이려 한 아들을 사람이라도 만들기 위해 노력한 박영수님의 사연입니다. 어떤 내용의 이야기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사는 박영순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72이 되었습니다. 매번 유튜브로 좋은 사연들을 듣다가 저도 제 사연을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렇게 유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분명 얻어갈 것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도박 중독에 빠져버린 제 아들과 하나뿐인 아들, 어떻게든 사람이라도 만들어 보려고 불철주야 노력했던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많은 절망을 느꼈고 저에 대한 자책을 했습니다. 저를 부족한 엄마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용기를 내어 말씀드리는 저를 위해 많은 응원을 부탁드려요.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셨을지, 그리고 주변에서 비슷한 이야기는 없었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럼 저에게 있었던 기적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저희 부모님 이야기부터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 고향은 충청남도 홍성이에요. 선생님인 아버지와 주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오남매 중에 셋째 딸이었죠. 저희 어머니는 참으로 온화한 분이셨어요. 저희 오남매를 고루고루 사랑해 주셨죠.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어요. 반면 아버지는 굉장히 엄하신 분이셨어요. 항상 회초리를 들고 다니시며 저희가 어떤 잘못이라도 하면 허벅지와 종아리를 때리시곤 했죠. 물론 저희를 올바르게 키우시기 위한 훈육인 건 알지만 그래도 무서웠어요. 굉장히 아팠거든요. 그래서 눈치가 빨랐던 저는 아버지가 계실 땐 까불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오빠와 동생들은 까불다가 자주 맞곤 했죠. 거기다 아버지는 굉장히 묵뚝뚝하고 말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정을 붙이기가 어려웠죠. 제가 애교를 부리러 아버지께 다가가면 항상 저를 밀어내곤 하셨죠. 그래서 저는 어느샌가 아버지와 가까워지는 걸 포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마을에서 유일하게 대학교를 나오신 분이었어요. 거기다 선생님이셨으니 저희에게 항상 공부의 중요성을 말씀하곤 하셨죠. 제일 무서운 날은 성적표가 나오는 날이었어요. 반에서 20등 안에 들지 못하면 심하게 혼나곤 했기 때문이었어요. 눈치가 빠른 저도 그날은 아버지의 매를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공부와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그렇게 혼났어도 공부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공부에 재능이 없다는 걸 아셨는지 저를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도리어 무관심으로 일관하셨죠. 공부를 잘하는 오빠들에게만 신경 쓰시고 저한테는 관심을 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내가 부모가 되면 절대로 자식에게 그러지 말아야지 생각했어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키워주리라 다짐했죠.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 졸업을 한 뒤 바로 가발 공장에 들어가 일을 시작했어요. 당시에는 공장이 많았거든요. 거기서 4년 정도 일한 뒤에는 작은 물류 회사에 취직을 해서 사무직으로 일을 했어요. 거기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남편은 작고 다부진 사람이었어요. 저는 아버지와 정반대인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남편이 딱 그런 사람이었죠. 매우 다정하고 세심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 사람과 결혼하면 나의 이상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2년간의 연애 끝에 제가 26, 남편이 29일 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지극히 평범한 결혼식이었죠.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고요. 그리고 몇 달 뒤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요즘 말하는 허니문 베이비였죠. 너무나 기뻤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원하셨지만 딸이었죠. 하지만 저에겐 중요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신경 쓰지 말라고 했고요. 그렇게 딸을 출산하고서는 애지중지 잘 키웠죠. 딸은 정말 남편을 쏙 닮아서 다부진 성격을 가졌어요. 제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아이가 알아서 하는 성격이었죠. 그래서 정말 키우는데 많은 힘이 들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둘째 아이 때였어요. 딸 아이를 출산하고 3년 뒤 저는 다시 임신을 했어요. 저도 둘째를 가지고 싶기도 했고 시어머니가 아들을 정말 원하셔서 저도 그 기대를 충족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웬걸 정말로 아들인 거예요. 하늘이 날아갈 듯 기뻤죠. 남편과 시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고요. 남편은 장남이었거든요. 제가 이번에 낳는 아들이 장손이 될 터였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 건강이 좋지가 않아서 배와 허리의 통증이 너무 심했거든요. 병원에 가보니 조산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 아들은 흔히 말하는 이른둥이가 되어야만 했죠. 저는 그래서 마지막 월경을 한 뒤 36주 만에 아이를 조기 출산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1kg도 안 되는 무게로 세상에 나왔죠.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아들이 어떻게 되진 않을까 걱정을 했죠. 그 걱정에 출산하고 펑펑 울기만 했습니다. 건강하게만 잘 자라준다면 제 모든 걸 바치겠다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죠. 정말 다행히도 둘째 아들은 저의 염려와 반대로 정말 잘 버텨줬어요. 하지만 또래보다는 몸이 약한 건 사실이었죠. 그래서 저는 첫째 딸 아이보다는 둘째 아들에게 더 정성을 쏟을 수밖에 없었어요. 먹을 것도 훨씬 더 많이 주었고 어딜 갈 때면 항상 아들부터 챙기곤 했죠. 딸 아이에겐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아들에게는 뭔가 모를 죄책감이 있었거든요. 제가 약해서 아들을 약하게 태어나게 만든 것 같아서요. 남편은 가끔 저에게 말했어요. 여보, 너무 아들만 챙기는 거 아니야? 딸애도 좀 봐줘야지. 알아요. 하지만 계속 아들에게 눈길이 가요. 갓난아기였을 때 몸이 너무 약했잖아요. 그때가 잊혀지지 않아서 그런가 봐요. 당신이 딸 아이 좀 잘 보살펴줘요. 저도 딸 아이에게 잘 해볼게요. 그래, 알겠어. 그래도 너무 티가 나서. 그래, 똑같은 자식인데 똑같이 사랑을 못 주더라도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되지. 당신 말이 옳아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제 마음이 나약해서 그런가 봐요. 딸아이한테 너무 미안하네요. 우리 딸은 당신 닮아 현명하고 마음이 깊은 아이니까 이해해 줄 거야.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그래, 나 회사 다녀올게. 남편이 말한 대로 딸은 정말로 잘 커주었죠. 속 한 번 썩인 적 없고 공부도 나름 잘했죠. 다른 여자아이들과는 다르게 공대에 진학했어요. 산업공학과에 다니면서 장학금도 받아 저희의 부담을 덜어주었죠. 딸 아이에게는 미안했지만 미안하다는 말을 잘 하지 못했어요. 제 사랑이 부족해서 너무 일찍 철이 들게 한 것만 같았죠. 딸이 대학교 입학할 때 저는 딸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했어요. 딸은 그래도 저에게 괜찮다고 말해 주었어요. 엄마, 나는 진짜 괜찮아. 엄마는 나 충분히 사랑해줬어. 아빠도 마찬가지고, 나 봐봐. 잘 자랐잖아. 그니까 너무 미안하지 않아 해도 돼. 고맙다, 딸아. 그렇게 말해주니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구나. 그렇게 저는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아들이었어요. 아들은 중학교를 지나고 고등학생이 되니 또래 아이들보다 체격이 커졌어요. 더 이상 누구도 제 아들을 약하게 보지 않았죠. 하지만 너무 오냐오냐 키운 탓인지 사고뭉치가 되고야 말았어요. 항상 사고를 쳐서 저는 학교에 매번 드나들어야 했어요. 아들은 어려서부터 담배를 피고 남의 물건을 훔쳤어요. 동급생이나 하급생들의 돈을 뺏고 때리기까지 했죠. 저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사과를 하러 다녔고 돈을 물어주었어요. 남편은 그런 아들을 매우 혼내기도 했지만 저는 아들에게 싫은 소리를 한 번 하지 못했죠. 아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 사고를 많이 치면 나이 들어서는 금방 철이 들어 효도를 한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었었거든요. 그 말을 믿었어요. 아들이 지금은 사고 뭉치지만 나중에 철이 들고 나서는 분명 좋은 인간이 될 거라고 의심치 않았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대학교에 가지 않았어요. 바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몇 년간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놀기만 했죠. 물론 저에게 용돈을 타고 다니면서요. 한 번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아들에게 화를 내었죠. 민식아, 너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래? 이제 정신 차리고 뭐라도 해야지. 언제까지 우리한테 얹혀 살면서 놀기만 할 거야. 나도 다 생각이 있어요. 엄마까지 꼰대 담임처럼 그러지 마세요. 제가 화내면 감당 가능하세요? 너 그게 엄마한테 할 말이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배은망덕한 놈아. 그만 좀 하라고요. 진짜 배은망덕한 게 뭔지 보여줘요. 한 번만 더 저한테 뭐라 그러면 저 진짜 집 나가서 평생 안 들어올 거예요. 아들은 그렇게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고서는 문을 쾅 닫고 집을 나가버렸죠.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주저앉아 울 수밖에 없었죠. 이제야 아들을 원망해봐야 소용없었어요. 다 제 잘못이었거든요. 너무 오냐오냐 키우다 보니 아들은 버릇이 없어졌죠. 어렸을 때는 그래도 아빠 무서운 건 알아서 말을 듣는 척이라도 했는데 이제 머리가 다 커서 남편의 말도 소용이 없었죠.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순 없었어요. 어떻게든 사람 구실이라도 하게 만들어야 했죠. 그래서 저는 화를 내는 방법보다 아들을 잘 구슬려서 어떻게든 뭐라도 하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주변 사람의 도움을 통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작은 공장을 알 수 있었어요. 금속 원재료를 수입해서 가공해서 큰 기업에 되파는 작은 협력업체였는데 남편의 동생 친구가 하는 곳이었죠. 기술이라도 배우게 하면 그래도 먹고 사는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지금이야 저와 남편이 버는 돈으로 먹여 살릴 순 있지만 저희가 죽으면 아들은 더 이상 먹고 살 수 없을 테니까요. 아마 주변 사람들에게 빌어먹고 살면서 피해를 끼치겠죠. 그런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었어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죠. 그래서 저는 싫다는 아들을 끌고 억지로 공장으로 향했어요. 엄마, 싫다니까 무슨 기술이야? 무식해 보이게. 아들, 엄마 말 믿고 한 번만 가서 이야기나 좀 들어봐.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래. 작은 아빠 친구가 하시는 곳이니까 잘 가르쳐 주실 거야. 이 기술 하나만 배우면 그래도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다고 하니깐 너도 마음 먹고 잘 배워봐. 진짜 마지막이야. 이야기 들어보기만 할 거야. 들어보고 싫으면 안 할 거고. 그래, 알겠어. 너 마음대로 해. 너는 한다면 하는 애잖아. 난 알고 있어. 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아이야. 알았어. 그만해. 부담스러워 죽겠네. 가보면 될 거 아니야. 가보면. 다행히 아들은 제 말을 듣고 순순히 공장으로 향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희망에 가득 찼죠. 아들은 생각보다 열심히 공장장의 말을 들었습니다. 공장장에게 제가 미리 사정을 해놓았고, 다행히도 공장장은 아들을 자극하지 않고 잘 구슬려서 일을 같이 해보자고 했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그 공장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착실히 일을 배워갔습니다. 가끔씩 술을 먹다가 일을 빼먹기도 하고, 일을 가르쳐주는 사수와 다툼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지만, 아들이 살면서 이렇게 뭔가를 꾸준히 했던 일은 없었기에 저는 안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나이가 30을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아들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들아, 혹시 만나는 사람 있니? 있으면 엄마 좀 소개시켜 줘봐. 없어 있어도 안 보여줘? 왜 안 보여줘? 엄마가 며느리 데려오면 진짜 잘해줄 텐데. 술집 여자도 괜찮아. 뭐, 술집 여자? 놀라기는 농담이야. 농담. 그런 농담을 하니 놀랐잖아. 아니, 너도 이제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니? 언제까지 여기서 살 거야? 계획은 있어. 돈은 좀 모아뒀니? 너 그러네. 요즘 잠잠하다 했더니 또 시작이야. 나도 몰라.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게 좀 냅둬. 엄마가 이런 것도 하나 못 물어봐. 사람 스트레스 받게 왜 결혼 이야기를 꺼내냐고. 짜증나 돌아버리겠어. 내가 알아서 생기면 보여줄 테니까 가만히 좀 냅둬. 알겠다.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 그냥 조금 걱정이 돼서 그랬어. 난 나갔다 오마. 방에서 담배 좀 작작 피고. 진짜 짜증나. 아들에게 저는 여전히 꼼짝하지 못했고, 아들은 제가 한마디라도 꺼내면 화를 내거나 짜증을 냈어요. 아들이 무서웠다기보다는 제가 심기를 건드리면 잘못 어긋나갈까봐 그게 무서웠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 아들은 30살이 되었죠. 저는 그래도 아들이 몇 년 동안 기술을 배우면서 돈을 꾸준히 모아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남편 친구 동생인 공장장에게 전화가 와서 알게 되었죠. 형수님, 민식이 얘기 좀 들으셨어요? 아니요. 무슨 얘기요? 민식이가 뭐 잘못이라도 했나요? 아니요, 잘못이라기보다 최근에 몇 달치 월급도 가불해가고 일에도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아서요. 듣기로는 술집 여자애한테 꼬드김 당했어. 도박에 손을 좀 댄 것 같아요. 뭐라고요? 도박이요? 내 금액은 모르지만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서 전화드렸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곤 자리에 풀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이 사람을 가장 크게 망하게 하는 것 중 하나인 도박에 손을 댔다는 걸 믿고 싶지 않았죠. 알고 보니 아들은 자주 다니는 술집 여자를 마음에 들어 했고 실제로 교제까지 했나 봐요. 하지만 그 술집 여자는 도박에 빠져 있는 여자였고 아들도 그 여자를 따라 했다가 중독이 되어버린 거였죠. 저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했어요. 남편도 엄청나게 충격을 받아 했죠. 화가 머리 끝까지 났는지
안절부절하지 못했죠. 저는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까 두려웠어요. 그날 밤 아들이 술에 약간 취한 상태로 들어왔어요. 방에 들어가는 걸 남편이 붙잡았죠. 너 임마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네? 제가 뭐요? 너 지금 당장 통장 내놔봐, 당장! 뭔데요? 제 통장을 아버지가 왜요? 너 임마 도박하고 돌아다닌다며! 온내방내 소문이 다 났어. 집안 망신을 시켜도 도가 있는 거다. 너 도대체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야? 조금이라도 조용히 정상적이게 살면 어디가 덧나냐? 왜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야? 제가 아버지 돈 썼어요? 제가 번 돈 제가 쓰겠다는데 왜 뭐라 그러세요? 뭐라고? 너 언제까지 이딴 식으로 살 거야? 우리 죽으면 너 돌봐줄 사람 있을 것 같아? 누가 돌봐달라고 했어요? 나가면 될 것 아니에요. 이 자식이 말이면 단 줄 알아? 너희 엄마 너 때문에 죽으려고 하는데 미안하지도 않아? 그만해요. 아들아, 너도 그만해 싸울 때가 아니잖니? 어떻게 된 일인지 와서 말 좀 해보렴. 말해봤자 뭐가 달라져요? 됐어요. 그리고 아들은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죠. 다신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요. 됐어. 나가라 그래. 이 참에 연을 끊자 끊어. 남편이 이렇게 화가 난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들은 일주일 만에 돌아왔어요. 저는 아들을 달래서 이야기를 들어보았죠. 다행히도 지금은 그 술집 여자와 연을 끊고 도박도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6년간 모은 8천만 원은 모두 날렸다고 했어요. 그나마 월급을 갑을 받았어도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지는 않았더라고요. 천만다행이었어요. 그런 아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을 꼭 안아주었죠. 괜찮아. 괜찮아. 지금부터라도 잘 살면 돼. 아들은 긴장이 풀렸는지 저를 안고 펑펑 울더군요. 그렇게 사건을 일단락되어지는 듯 했어요. 남편과 아들의 사이는 여전히 서먹했지만 그래도 연을 끊지는 않았으니 나쁘지 않았죠. 저는 아들을 데리고 도박 중독 상담을 받으러 다녔어요. 제가 갈 필요는 없었지만 중간에 아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약해질까봐 걱정스러웠기에 저도 함께 그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년간 함께 도박 중독 상담 프로그램을 들었죠. 아들은 처음에는 잘 따라왔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설렁설렁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더 마음을 놓을 수 없었죠. 그렇게 아들은 1년간의 수업, 그리고 1년간의 추후 관리를 통해 완전히 도박 중독에서 빠져나온 것 같았어요. 일도 다시 열심히 했고요. 남편은 우리가 통장을 관리하자고 했지만 저는 다시 한번 아들을 믿고 싶었어요. 아들이 제 앞에서 흘린 눈물이 진심이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거짓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제 딸은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낳았죠. 딸도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들도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사니 이제 저에게 걱정은 없을 것 같았어요. 아들도 2년간 돈을 모아서 독립을 했어요. 공장에도 꾸준히 나갔고 다들 아들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아들도 어느새 선임 작업자가 되었고 밑에 가르치는 아이도 생겼어요. 하지만 그때 제 남편이 암에 걸리고 말았어요. 췌장암이었죠.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을 때는 발견을 못했는데 점점 허리와 배의 통증을 느껴 정밀검사를 해보니까 나왔어요. 췌장암은 암 중에서도 발견하기 힘들고 치유하기도 어려운 암이어서 저는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남편이 암 진단을 받은 날이 기억이 나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죠.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덤덤했어요. 그리곤 저에게 말했죠. 여보, 괜찮아. 자식도 다 키워놨고 나는 당신이랑 행복했어. 수술도 안 받을 거야.
남은 인생 행복한 기억만 가지고 가고 싶어. 혹시 몰라서 내 앞으로 생명보험도 들어놨어. 꽤 큰 돈이라 이 돈이면 내가 죽고도 당신 죽을 때까지는 부족하지 않게 살 수 있을 거야. 내 수술비도 아껴서 당신 남은 인생 즐기는데 살아.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당신 안 죽어요. 내가 안 보내요. 당신 가면 나 혼자 어떻게 살아요? 다 살 수 있어. 그게 날 위한 거야. 여기서 재밌게 살다가 때 되면 어차피 위에서 만날 텐데. 안 그래? 그러니까 내 부탁 들어줘. 남은 기간 안 가본 곳에 가보고 싶어. 남편은 해외여행을 가자고 권했죠. 둘 다 살면서 한 번도 해외를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가장 가보고 싶었던 프랑스로 갔습니다. 남편이 에펠탑을 꼭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가서 사진도 찍고 여러 기념품도 샀습니다. 순탄한 여행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많은 진통제와 약을 먹었어야 했고, 그날 컨디션에 따라 당일 일정을 취소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저는 너무 슬프고 힘들었습니다. 남편을 편하게 하기 위해 당장 여행을 그만두고 싶었지만 남편이 정말 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게 남편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남편은 매우 힘들어했지만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갈 때마다 굉장히 행복해 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위안을 삼았죠. 그렇게 유럽 몇 군데를 돌아다니던 중 남편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결국 우리는 중간에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한국에서 병원에 입원한 남편은 곧 혼수 상태가 되었고 얼마 가지 않아 하늘나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사망 선고를 받을 때는 정말 올 것이 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은 저였지만 역시나 그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딸 또한 아버지의 소식을 알고 있었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했죠. 아들은 달랐습니다. 아들은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았던 탓인지 마음이 강한 탓인지는 몰라도 울지 않았습니다. 묵묵하게 장례식을 치를 뿐이었죠. 그땐 신경 쓸 겨를이 없어 아들이 다른 꿍꿍이가 있었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걸 알게 되는 건 시간이 좀 흐른 뒤였죠. 남편의 장례를 치른 뒤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은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시간은 역시 냉정하더군요. 남편이 없다는 걸 저에게 가혹한 방법으로 알려줄 뿐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이겨내야 했죠. 하지만 남편은 세상을 뜨기 전에 자기 인생을 차분히 정리했었고 저와 자식들에게 줄 재산도 잘 분배했습니다. 참으로 계획적이고 똑부러지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는 딱히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가 남기고 간 몇 가지 물건과 옷만 정리하면 되었죠. 그렇게 몇 달 뒤 보험회사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의 사망보험금에 대한 정산을 하기 위해서였죠. 보험회사는 몇 가지 절차를 거친 뒤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저에게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꽤 큰 돈이라고 표현했지만 저에겐 정말로 큰 돈이었습니다. 무려 5억이나 되었죠. 매달 내야만 하는 보험금이 상당했을 텐데 어떻게 부담했을지 상상이 가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몸이 좋지 않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걸까요? 여튼 저는 남편이 남긴 돈을 보고 남편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저를 그만큼 생각해준 돈이었습니다. 저에겐 모든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이 돈을 흥청망청 쓸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어떻게 어디에 써야 할지 고민하다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답은 나오지 않더군요. 저를 위해서 쓰자니 아깝고 그렇다고 남을 위해 쓰자니
남편의 뜻을 거스르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돈을 자식을 위해서 쓰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자식을 위한 것이 곧 저를 위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당장은 아니었습니다. 제 생활비는 남겨두어야 했으니까요. 나중에 제가 남편처럼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을 때 줄 돈으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생활비로 조금씩 쓰기로 하고요. 그렇게 남편이 세상을 뜬 지 6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사람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아들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찾아오지 않았던 아들이라 저는 무슨 일인가 싶었죠. 아들은 이전에 하지 않았던 다정한 목소리로 저에게 말하더군요. 엄마, 내가 그동안 엄마한테 잘 못했던 것 같아.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아들아. 나 이제 철들었나 봐. 엄마한테 효도 좀 하고 싶어서.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무슨 효도를 더해. 아니, 엄마 여행이나 좀 보내줄까 하고 내가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평생 나 때문에 속상해했잖아. 내가 너무 엄마한테 못될 짓을 많이 한 것 같아. 그래서 엄마한테 좀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미안해. 엄마 내가 너무 심했어. 여행은 부담스러워하지 마. 그렇게 고급진 여행도 아니고 동남아 여행사 통해서 가성비로 내가 알아본 거니까. 엄마 편한 사람 2-3명 정도에서 다녀와. 내 정성이라고 생각하고 꼭 다녀왔으면 좋겠어. 생각해보고 연락 줘. 아들은 그 말을 하고는 곧바로 집을 떠났습니다.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아들이 이렇게 다정한 사람이 아닌데 정말 변한 건가 하고요. 그러면서도 아들의 행동이 참으로 의심스럽기도 했죠. 의심을 하는 제가 밉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평생 아들을 보면서 산전대, 직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도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가지 않을 수 없어서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동네 친구 2명과 함께 베트남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친구들은 공짜로 가는 여행에 굉장히 즐거워하더군요. 저희는 아들이 불러준 대형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아들은 마중까지 나와서 저와 친구들의 체크인까지 도와주고 출국장으로 갈 때까지 저희를 기다려 주었죠. 저는 그때까지도 아들의 행동에 미심쩍었어요. 엄마, 가서 무슨 일 생기면 꼭 연락하고 조심히 다녀와. 친구들 또한 그런 아들의 행동이 희한한지 저에게 와서 왜 갑자기 저렇게까지 변했냐면서 물어보곤 했죠. 저는 찜찜한 마음을 거둘 수가 없었어요. 아들은 출국장 앞에서 제가 떠나는 것까지 보고선 자리를 떴고 저도 안으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저는 불안한 마음이 계속 떠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저는 여행을 가지 않기로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기로요. 저는 당황한 친구들에게 최대한 둘러대고는 잘 다녀오라고 얘기하고 집으로 가는 택시를 탔어요. 물론 친구들에겐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죠. 집으로 가는 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지는 건 처음이었죠. 불안한 기운이 저를 맴돌았죠. 아들은 돈이 충분치 않은 상태인데 몇백만 원씩 들여서 저와 제 친구들까지 여행을 보내줄 리가 없었거든요.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저를 여행에 보내려고 했던 거죠. 만약 제 감이 틀렸다면 저는 분명 아들에게 죽을 죄를 진 거겠죠. 하지만 저는 확실했어요. 아들은 거짓말을 할 때마다 눈썹을 들썩이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이건 엄마인 저만 알 수 있는 버릇이었죠. 저희 집에 찾아왔을 때 아들은 말할 때마다 계속해서 눈썹을 들썩였기에 저는 더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집에 도착한 저는 처음에 안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뀐 게 없었기 때문이죠. 집안도 깨끗했고 뭐 하나 달라진 것 없었거든요. 저는 아들을 의심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왜 나는 불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아들을 의심했는지
한참을 탓했죠. 그렇게 소파에 앉아 자책을 하고 있는 도중 뭔가 제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바로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이 있는 통장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 통장을 숨겨둔 장롱으로 가서 마구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통장은 나오지 않았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불길한 예감이 맞았기 때문이죠. 저의 인감도장도 없어졌더군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제 딸에게 전화를 했죠. 딸은 참으로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엄마 일단 침착해. 오늘 엄마 통장을 가져갔으니까 바로 사용하진 못할 거야. 요즘엔 아무리 인감도장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돈 쓰려면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일단 바로 민식이 이놈이 돈을 빼내기 전에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하니까 바로 경찰에 신고해. 경찰, 아들을 경찰에 신고하란 말이야? 그래야지 엄마가 무슨 수로 민식이를 찾을 거야. 경찰에 신고 안 하면 아빠가 남겨둔 돈 다 어디론가 사라질 텐데 괜찮아. 그 돈 잃기 싫으면 빨리 경찰에 신고해. 엄마가 안 하면 내가 할 테니까. 경찰에 신고하면 민식이는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되긴. 그런 멍청한 놈은 정신 좀 차리게 콩밥을 먹여야지. 저는 딸의 말을 듣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들이 그 돈을 어디다 쓸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제가 신고해서 아들이 경찰에 잡히게 되면 꼼짝없이 감옥에 가야 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망설였죠. 하지만 결국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딸의 일침 때문이었죠. 엄마, 착각하지 마. 지금까지 엄마가 오냐오냐 해서 애 키운 탓에 이렇게 된 거야. 아닌 건 아니라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가르쳐야 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알려줘야 한다고. 엄마가 지금 민식이 감싸주면 민식이는 평생 정신 못 차리고 살 거야. 그래도 괜찮아. 정말 맞는 말이었죠. 저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어요. 다 제 탓이었죠.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죠. 이틀 뒤 경찰은 제게 아들을 검거했다고 연락을 했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경찰서에서 듣기로 했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경찰서로 향했어요. 경찰서에 들어가 보니 고개를 푹 숙인 아들이 형사 앞에 있더군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어쨌든 저는 피해자, 아들은 가해자이니까요. 저는 뚜벅뚜벅 아들의 옆으로 가서 의자에 앉았어요. 아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죠. 형사는 저에게 차례대로 사건의 전말을 묻기 시작했고 저는 하나도 빠짐없이 대답을 했어요. 저한테 이런 가해를 한 것이 자식이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이야기를 했죠. 제 이야기를 들은 형사도 이런 일이 익숙치 않은지 기가 막혀 했어요. 그리고 아들의 머리를 서류 파일로 꽝 치더군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런 놈은 맞아야 정신을 차리거든요. 너 임마! 이런 착한 어머니 돈을 훔쳐! 이런 천벌을 받을 자식! 저는 두 눈을 질끔 감고 그 장면을 받아들여야 했죠. 형사님은 저에게 자초지종을 말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충격받지 말고 들으세요. 어머니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 불법 인터넷 도박에 썼어요. 다행인 줄 모르겠지만 절반 조금 안 되게 썼는데 다 잃었어요. 보니까 도박 이력도 있던데 어머니 도박은 마약이랑 같아요. 절대 못 빠져나와요. 이건 단단히 교육시켜야 돼요. 도박이요. 민식이가 도박을 했다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도박을 끄는 줄만 알았던 아들이 다시 도박을 했다니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 중에 최악의 결말이었습니다. 저의 놀란 표정을 본 형사님은 제가 알아야만 하는 정보를 말씀해 주셨어요. 내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아들이 잃은 돈은 다시 찾을 순 없지만 그래도 절반이라도 찾아서 다행인 거예요. 보통은 합의를 보게 말씀드리는데 저도 이번에는 화가 나서 안 되겠네요. 어쨌든 어머니 선택이세요. 원만하게 합의를 할 건지 아니면 벌을 받게 할 건지. 오히려 냉정하게 형사님이 말해주니 짧은 시간이지만
조금은 정리가 되더군요. 아들은 뭐라도 말을 하고 싶어 했지만 형사님들이 있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제가 조금 시간을 가지고 말씀드려도 되나요? 어머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순 없어요. 하지만 저도 일을 해야 하고 이미 신고를 하셔서 경찰청에 넘어간 사안이에요. 검찰청까지 넘어가서 재판을 받아야 할 텐데 아들분은 어쨌든 벌을 받아야 할 거예요. 대신 어머니가 얼마나 선처를 해주시는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제가 아들과 따로 이야기할 시간은 주실 수 있나요? 원래 안 되는데 그럼 짧게 드릴 테니 저 방에 가서 이야기해 보세요. 형사님의 배려 덕분에 저와 아들은 좁은 방에서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다른 형사님 한 분이 같이 계셨지만요.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었지만 저와 아들은 긴 시간의 침묵을 가졌습니다. 감사하게도 같이 오신 형사님은 그 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저희를 기다려 주었죠. 시간이 지나고 아들은 생각이 정리되었나 본지 제게 울며 불며 다짜고짜 애원을 하더군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엄마, 자식 마지막으로 목숨 한 번 살려준다고 생각하고 이번 한 번만 좋게 넘어가 주면 안 돼. 나 이미 남은 것 없고 이번만 하고 다시는 손댈 생각 없었어. 나도 알아. 엄마 속인 거 천벌받은 짓이란 걸. 하지만 나도 살려고 그런 거야. 지금 우리나라 경제도 어려워서 우리 공장은 점점 어려워지고 내가 하는 일은 점점 기계가 대신하고 있고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해? 나는 진짜 열심히 하려고 했단 말이야.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엄마한테 효도하려고 했어. 엄마, 돈 다시 다 벌어서 엄마한테 갚으려고 했단 말이야. 나 믿지? 엄마, 내가 앞으로 고생하면서 범죄자로 사는 꼴 보고 싶어. 엄마는 그럼 범죄자의 엄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나 좀 살려줘. 아들은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가면서 지금 상황을 어떻게든 좋게 넘기려 하더군요. 제 아들이 이렇게 한심한지 그때야 알았어요. 이렇게 자란 아들의 탓은 모두 저에게 있다는 것도 알았죠.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그니까 왜 감당도 못할 짓을 무턱대고 저질렀어. 다 네가 벌인 일이야. 너는 책임을 져야 해. 그 전에 힘들 때 나한테 말하지 그랬니? 그랬으면 내가 어떻게든 도와줬을 텐데. 내가 부족한 부모인 것 안다. 하지만 나도 네 엄마잖니. 나는 너가 정말 잘 살기 바랬어. 너가 태어났을 때부터 말이야. 하지만 이건 아니야. 난 더 이상 너의 엄마 노릇하기에 지치고 힘들다. 이제 너와의 인연을 이걸로 마무리하고 싶구나.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안 돼, 안 된다고. 나 포기하지 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나 진짜 잘할게. 다시는 도박에 손도 안 댈 거야. 착실하게 살아갈게. 형사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발요. 형사님은 저와 눈빛을 교환하고는 아들을 끌어내서 밖으로 나가셨어요. 저는 억장이 무너졌지만 마음을 애써 다잡았습니다. 아무리 잘못한 자식이라지만 자식이 그런 꼴을 당하는 걸 보니 부모된 사람으로서 보기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아들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넜고 저 또한 사람이기에 받은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저는 그렇게 경찰서를 나왔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결국 아들의 사건은 검찰에게 넘어갔고 아들은 3년의 시간을 구형받았습니다. 판사님도 그 시간에 이견이 없는지 형은 그대로 구형이 되었죠. 아들은 재판장에서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저 또한 그랬습니다. 아들의 죄는 저의 죄와 마찬가지니까요. 그렇게 저는 재판장을 빠져나왔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 3년은
저에게 지옥 같은 시간이었죠. 한 번도 면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갔다면 아들의 말에 현혹될 수도 있었고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벌은 벌대로 받아야 하는 게 세상의 이치니까요. 면회를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저를 벌하는 것처럼 그 마음을 참아야 했죠. 마치 수행자가 된 것 같았어요. 다른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 저는 남편의 돈을 쓰지 않고 지냈습니다. 나이는 좀 있었지만 집 근처 건물의 청소부 자리를 소개받아 하기 시작했죠. 큰 건물이 아니라 그렇게 일이 힘들지 않았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사람들이 다들 친절해서 할만했습니다. 물론 남은 돈으로도 여생을 즐길 수 있었겠지만 이 돈은 쓸 수가 없었죠. 월 250만 원인 월급도 꽤 충분해서 돈을 쓰고도 충분히 저금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돈을 모아서 제 딸과 손녀에게 주고 싶었죠. 그렇게 지내다 보니 3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들이 출소하는 날 감옥 앞으로 가서 아들을 기다렸죠. 몇 시간 정도 지났을까 아들이 나왔습니다. 아들은 눈이 부신지 햇살을 쳐다보고는 다시 땅을 쳐다보고 걸어왔습니다. 그러다 앞을 보고는 저를 발견했는지 걸음을 멈추더군요. 우리 둘은 한참을 말을 하지 않고 쳐다만 봤습니다. 그러다 저는 사온 하얀 두부를 내밀었죠. 아들은 천천히 다가와 그 두부를 우적우적 먹기 시작했습니다. 참 쩝쩝거리며 잘 먹더군요. 아들은 점점 먹으면서 속이 막히는지 가슴을 두드렸고 이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날 뻔했지만 가까스로 참을 수 있었죠. 제가 아들이 출소한 날 가기 전에는 아들이 저를 원망스럽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두부를 먹더니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뭔가 깨달은 듯한 행동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이제야 남편 볼 면목이 서더군요. 저는 원래부터 이래야 했던 겁니다. 처음부터 훈육을 잘 시켜야 했던 거였죠. 참으로 오래 걸렸던 훈육이었습니다. 저와 아들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면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대화를 한 것 같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통하는 게 있었죠. 집에 와서야 아들은 저에게 말하더군요. 엄마, 나 감옥에서 많이 생각했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처음엔 엄마 원망을 많이 했어. 나가면 엄마한테 복수도 할 생각을 했어. 하지만 아니었어. 엄마는 나를 사랑한 죄밖에 없어.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내 탓이야. 미안해. 진심으로.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그런 나를 배신한 너에게 나는 조금도 미안하지 않아. 처음엔 나도 내 탓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결국 자기 인생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야. 나는 너에게 많은 선택지를 주었고 결국 선택한 건 너였어. 그러니 난 너에게 아버지 돈의 단 1%라도 줄 수 없다. 너는 나와의 신뢰를 저버렸고 그 신뢰를 다시 쌓아올리기는 정말 어려울 거야. 그래도 할 수 있겠니? 응, 할 수 있어. 엄마가 나에게 돈을 주지 않아도 상관없어. 나는 다시 새 삶을 살아갈 거야. 이전에 배웠던 기술들을 가지고 내 공장 하나 차려보려고. 물론 다른 공장에 가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먼저 벌어야겠지만 나 엄마한테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 엄마가 아직 날 용서하지 못한다면 연락하지 않아도 돼. 난 내가 지은 죄를 알고 있고 이건 내가 죽을 때까지 받아야 할 벌이야. 이제야 새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엄마한테 고마워. 아들은 해탈한 것 같은 표정이었죠. 저는 당장이라도 모아둔 돈을 아들에게 주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또 다시
제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기 싫어서 참았습니다. 아들에게 더 이상 나에게 나올 희망은 없을 거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죠. 그래. 그럼 한번 나에게 보여줘 봐라. 너가 깨달은 걸 나한테 보여줄 때까지는 연락하지 마라. 난 어느 도움도 너에게 주지 않을 거야. 대신 나도 너와 마찬가지로 살 거야. 남은 돈으로 편하게 살지 않고 너처럼 일하면서 열심히 살아갈 거야. 이게 자식을 잘못 가르친 나에게 주는 벌이다. 내 놈과 같이 말이야. 그러니까 얼른 잘 살게 되어서 그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렴. 어쩌면 내 삶의 마지막 부탁이다. 너가 다시 한번 실수를 반복한다면 나 또한 다시 벌을 받을 거야. 그러니 제발 잘 살아다오. 그렇게 아들은 제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인 뒤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아들이 가고 나서야 눈물을 흘릴 수 있었죠. 그게 슬픔의 눈물인지 기쁨의 눈물인지는 아직도 모르겠답니다. 이 이야기의 끝이 어디일까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아들이 그렇게 집을 나섰고 난 뒤 5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열심히 일해서 자신만의 공장을 차렸습니다. 그리곤 스스로 도박 중독 센터에 다니면서 치료를 했죠.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처럼 도박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 센터에서 강연을 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도박을 했던 사람이기에 진심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죠. 이 5년 동안은 저와 딸에게 아무런 도움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아들이 보고 싶어서 연락하고 싶었을 때가 많았지만 아들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고 계속해서 참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이 되었죠. 지금은 아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남편이 남긴 돈은 아들에게 주지 않았죠. 아마 줘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들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결혼은 포기한 것 같지만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기부하는 삶을 살고 있죠. 왜 이제야 정신을 차린 건지 부모된 입장으로 아쉽지만 그래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아들에게 고마울 때가 많습니다. 제가 죽는 날까지 저는 저와 남편의 재산을 아들에게 주지 않겠죠. 저는 이 재산을 다 기부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만약 세월이 흐른 뒤 제가 준 재산으로 아들이 도박을 한다면 저는 하늘나라에 가서도 후회를 할 테니까요. 이게 부모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딸아이 근처로 이사를 가서 초등학생인 손녀의 애교를 보며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죠. 이러다가 자연스레 시간이 지나면 저를 기다리고 있는 남편의 품으로 갈 수 있겠죠. 저는 지금도 남편에게 기도를 합니다. 미안하고 고맙다고. 아들을 오냐오냐 키워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있다고. 나도 엄마가 처음이라 힘들었으니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저는 평생 저의 죄를 생각하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아들을 지켜보면서요. 아들도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평생 속죄를 하며 살아가야겠죠. 하지만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우울한 삶은 아닙니다. 언제나 삶엔 희망이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저와 비슷한 분들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고난을 헤쳐나가셨을지 궁금하네요. 만약 비슷한 일이 없더라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네요. 그럼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바꾸는 관점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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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